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선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직접은 아니지만 영상으로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설사 분들한테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항상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뭐랄까,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보통 이렇게 업계에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잘하고 있어. 사실 이런 반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정확한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회사에서 전문가들 불러다가 세미나 할 때 다 부동산 잘 된다고 하고 가격 오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특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듣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지금 한국의 부동산 현실을 좀 냉혹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건설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건설사 출신이거든요. GS건설을 다녔고요. 건설사한테 무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쓴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한국의 건설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PF라고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일단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PF가 처리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동안처럼 분양이 잘 돼서 개인들한테 사실은 잘 이걸 쉽게 말해서 넘기는 거고요.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원활한 상황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개인이 사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건설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산시장은 흥미로운 게 항상 반복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한국의 미분양 아파트가요, 보시는 것처럼 16만 호 이상이 기록했었고, 건설사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 40%가 워크업과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보시는 것처럼 뭐 굴지의 회사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0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똑같을까요?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상이 갑자기 온 그런 어떤 블랙스완 같은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위험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이렇게 건설사가 문을 닫는데요. 이거 보시죠. 이건 뭐냐면 최근 20년간 대기업 집단 50위 순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넷마블,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 됐죠. 최근 20년간. 미래에셋, 셀트리온, CJ 하림, 현대백화점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으로 편입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호반건설, SM, 삼라건설이고요. 중흥건설, 부영이 새롭게 대기업에 편입됩니다. 흥미로운 지점이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2010년도 이후에 건설사들이 대거 쉽게 말해서 문을 닫는데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대기업이 됐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거기에 대응했고, 그러니까 뭐 말도 되지 않는 그 희망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에 대처했고,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런 부동산,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적 그런 자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자산 대비해서 부동산은 굉장히 다른 자산인데 뭐냐면 사용할 수 있으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산이 사실은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면서 투자가 가능한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이 네 회사들의 공통점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을 때, 쉽게 말해서 땅을 싸게 사고 부동산을 싸게 사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돈을 쉽게 말해서 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막 구조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PF도 공매와 경매가 막 나오는데 사용 가치 측면에서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경험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어려웠을 때 기회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40대, 10대부터 40대 건설사들의 순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좋았던 회사가 나빠지기도 하고 밑에 있던 회사가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업은 표시해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때 쉽게 말해서 위기를 기회로 잡은 회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회사는 다시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돈을 버는 회사가 그럼 어려울 때를 준비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그때는 어려웠을 땐 돈을 벌어놓고 지금은 어려웠을 때는 돈을 쉽게 말해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도 분석하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식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겠죠. 이유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해서 돈 번 거야. 아니면 두 번째는, 난 운이 좋았어. 시장이 그만큼 바뀌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좋아졌다가 지금 나빠진 회사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내가 실력이 좋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전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회사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말해서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사실 여러분들 건설회사에 다니시고 부동산업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부동산업에 기술 혁신이 있습니까? 사실 제한적이죠. 토지에다 짓고 아파트를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팔아서 파는 그런 사업입니다. 혁신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건설사들도 보면 10대 건설사, 50대 건설사 이렇게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기술로 해서 압도할 수 있으면 국내 사업에서 과점업체가 생겨나기 마련인데 기술을 통한 산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능력보다 시장 환경, 부동산 환경, 주택시장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 벌었을 때는 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가 운이 좋았네 라고 판단하고 반대로 돈을 잃고 힘들었을 때는 운이 좀 나빴네 해서 기운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러분 현실을 냉혹하게 아셔야 된다. 사실 건설사들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한국의 건설사들. 시장 상황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야 되고 사업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지방 같은 데 분양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상황 분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동인구 분석하고 인구 분석하고 소득 분석하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예. 전체의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실수요 있다고 땅 사놓고 땅 엄청나게 비싸게 사놓으니까 지금 이 지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편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러니까 그건 전 세계가 똑같아요. 부동산 회사가 건설 있는 회사가 기술 있는 회사가 없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집을 짓는데 물론 다리를 만들고 플랜트를 짓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부동산의 국한에서는 기술 차이가 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생산성은 낮고요. 대출 집중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업은 환경이 중요하고 건설 주택 사업은 그리고 금융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기업의 경영을 하실 때나 아니면 사업을 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하고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애정 어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요. 이건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 건가 좀 냉혹한 시장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어떤 시장인가.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현실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어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아니면 어떻게 변화할 거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를요, 객관적이고 그리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가 변해서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 너무나 제가 공감하는 말입니다. 미래는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 예측이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희망을 갖기 때문이에요. 현재하고 달라질 거야. 아, 지금 부동산 PF 나빠져도 조금씩 좋아지겠지. 그 근거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 근거를 현실에서 찾고 현실을 냉혹하게 그리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한국의 집값은 왜 변동될까? 예. 건설회사 가보면 막 인구 체크하고 소득 체크하고 뭐 가구수 체크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집값이 왜 이렇게 변동될까? 이 지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업에 문제가 생긴 그 근원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집값이 최근에 왜 이렇게 빠르게 급등했고 그리고 빠르게 하락했을까요? 한번 개별적으로 볼까요? 이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강남의 한 아파트에 30평대 아파트의 실거래가 변동을 제가 점으로 그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한국의 집값을 볼 때 일단 전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급등한 측면이 있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랐다? 아닙니다. 예. 그 폭을 보면요. 최근 3, 4년간 굉장히 급등한 측면이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보시면 2019년에 이 아파트가 전에는 14억대에서 18억으로 1년 동안 4억 원이 상승하고요. 2020년도에는 18억 원에서 24억 원대로 고점을 보면 그렇게 오릅니다. 그 다음에 25억 원이죠. 자, 여러분 2년 동안 이 집값이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네. 왜 올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금리가 인하돼서. 정책을 잘못 써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 오른다고 하니까 아파트값 오른다고 하니까 또 땅 사갖고 이런 지경이 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집이 부족해서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제가 좀 화를 냅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솔직히 저는 한국의 건설사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좀 제 얘기를 오늘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예,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그래서 안 듣는 것보다. 그래서 더벨에서도 저를 초청할 때 조금 이렇게 우려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요, 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건설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2019년도에 왜 집값이 올랐고 2020년도에 집값이 왜 폭등했는지. 그 이유는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린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집값이 오른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향후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주택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집값은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금리 좀 내려달라, 금리 좀 내려라. 이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택 수요와 그리고 주택 공급이 중요해서 변동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집값을 이렇게 단기간에 변동시키는 주택 수요는 뭐냐? 투자 수요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갭 투자 건수인데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요. 보세요. 2017년도에 12,770명이 전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요. 2020년도에 11만 7천 명으로 증가하고 2021년도에 23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충격적이죠. 수요가 폭증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러니까 인구나 가구나 소득은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폭증하는 투자 수요가 집값의 변동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본으로 잡고 있는 주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셔야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변동 원인 첫 번째는 뭐다? 주택 수요, 특히 투자 수요라는 거죠. 그럼 공급은 뭘까요?
공급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아파트의 주택 소유 구조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아파트는 1,000만 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는요, 다주택자가 들고 있고 28%는 1주택자인데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44%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부산에 있는 분이 강남 아파트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주택 공급할 때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유통시장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분양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사러 가실 때 건설사하고 협상합니까? 아니죠. 그건 분양시장이죠. 유통시장에서 누군가 들고 있는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을 얘기할 때 누군가 들고 있는 아파트가 시장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즉, 매도 물량이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매도 물량은 굉장히 빠르게 변동됩니다. 왜? 44%가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팔 수 있고 반대로 쉽게 안 팔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2주택자, 3주택자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전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놓았던 물량을 걷어들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린다고 하면 팔고 싶어서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죠. 우리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결국엔 분양가를 산정하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한국의 주택시장의 그 유통 가격은 투자 수요와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느냐 마는가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린 전망은 쉬워졌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투자 수요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한국의 집값에 대한 전망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왜 쉬워졌냐면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 현재 파악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악을 막 금리 인하에 두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는 물량에 두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이 틀리는 거죠. 예측이 틀리는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았는데 그래서 땅 비싸게 샀는데 왜 안 오르지? 아니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아파트를 안 지었는데 아니요. 그게 집값을 결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분양할 것도 결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얼마나 통계나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 파악이 되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미래 예측이 굉장히 쉬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는 전국의 자가 점유율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요. 어디가 가장 낮습니까? 서울이 43.5%밖에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가 소유율하고 보다 자가 점유율이 훨씬 낮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내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이 자가 점유율이 낮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투자하기 역설적으로 좋다는 동네, 좋다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런 차원에서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자가 점유율이 울산이에요. 63.9%예요. 울산은 소득도 개인들이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 반대말은 뭐가 되냐면 투자하기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도 빈번하지 않고 가격의 변동폭이 작으니까. 그래서 울산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고점인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샀으니까. 2021년도에 우리나라 집값이 고점이었는데요. 울산에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울산에 가격 오른다고 울산에 가서 땅 사면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 파악을 전혀 못 하시고 있는 거죠. 네. 네. 울산이 오르면 고점인 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현재의 현실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게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최근에 다시 또 언론에서 집값이 바닥쳤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조금 올라오면서 서울 중심으로 해서 뭐 4주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안타까운 게 아니 전 세계 어디고 이게 주간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이렇게 조사하고 발표하는 그것도 공공기관이요. 사실 없는데 제 개인적 목표가 이걸 없애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아니라고 좀 봐요. 어쨌든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바닥 찍고 뭐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프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요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변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매 가격 지수로만 보면 제가 실제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지점인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가 바닥 다졌나? 상승 거래 1년 만에 하락 거래 전환. 뭐 이렇게 해서 집값 오른다고 한 얘기가 막 나올 때가 언제 시점인지 아세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떨어지기 전에 이 시점. 네. 근데 다시 빠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를 판단하고 바닥을 얘기하는 건 근데 지금 똑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얼마나 오래 갈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매매 가격 지수의 산출 방법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3월에 거래된 1353건의 아파트 거래를 표본 조사했더니 하락이 훨씬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뭐 찍었다. 이런 말은 단기간에 걸쳐도 틀린 말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건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요.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벌어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난해 왜 이렇게 조금 증가했냐면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 한번 사볼까 해서 산 거지 구조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 대비해서 갭 투자가 크게 증가할 때부터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왜 투자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투자를 왜 합니까? 아파트 투자를. 그건 뭐냐면 비싸게 팔려고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를 샀을 때 비싸게 사주는 누군가는 실수요자들이 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한국의 지금 주택 수요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중간소득의 계층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인데요. 10년 전에는 이게 30채가 넘었어요. 근데 집값이 좀 빠져서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6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수요를 얘기할 때 사고 싶은 수요는요. 수요가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그게 유효 수요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높은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라고 했습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매도 물량을 했죠. 최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팔고 싶어요. 1년 만에 지금 여기 거의 50%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서울 아파트가 매도 물량이 거의 8만 가구가 넘어서고 있고 어제 수치는 8만 3천 가구에 육박합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팔고 싶어 할까요? 집값이 더 안 오를 거라고 예상되니까 팔고 싶은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전망이 가능합니다. 수요는 감소했고 팔고 싶은 사람 많고 그러면 집값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망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집값 하락폭이 좀 더 커지면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어떤 구간이 나오냐면 다시 빠지다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과거에도 보면 이게 강남의 한 아파트인데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죠. 그래서 향후로 제가 가격이 빠지면 누군가 다시 살 사람이 시장이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쉽게 말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을 보시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고 뭔가 좀 변화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좀 말이 많았나요? 그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그 어려웠을 때 돈 번 회사들 말씀드렸죠. 개인이 잘해서도 있지만 그 회사 회장님들 잘해서도 있겠지만 시장이 또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요.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누군가 살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문구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고 그럴 거야.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고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빠져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나온다 이 말이네. 김영현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건설업이 계절은 봄이 오고 있지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들판입니다. 여러분 겨울 들판을 보실 때 도시에서 온 놈들이 아니라 농사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를 읽으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희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또 다른 변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희망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도시에서 온 놈이 아니라 농사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온 놈과 농사꾼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그건 뭐냐면 변화를 인정하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지속적으로 현재에 대해서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봐서는 변화를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회사는 뭐 이렇기 때문에 좋게 됐지. 이건 막연한 거 마시고 좀 더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자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가끔 혼동이 돼요. 너무 사용으로만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쓸 사람이 있으니까 공급하면 될 거야. 아니요. 반대편에 다른 측면에 뭐가 있냐면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시장의 변화는 투자시장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될 때는 사용가치 측면에서 사업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평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이어서 부동산 PF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